한숨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모든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위한 고객처 포럼 2부 세 번째 순서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스피드가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순서로는 5분 동안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해서 5분 동안 멘토님들께서 멘토를 해주신 후에 청중들의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헤이딜러의 박진우 대표님, 진저의 김종윤 대표님, 호넬스넷의 김성진 대표님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표자분들은 좌측 진행석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멘토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멘토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큐브 벤처스의 김기준수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피처플레이의 한재성 파트너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본엔젤스의 강석근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플리즈 코너 인베스트먼트의 권혁태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을 모시고 그럼 첫 번째 5분 발표 순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딜러의 박진우 대표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 차를 가장 똑똑하게 파는 방법 헤이딜러의 박진우입니다. 여기서 똑똑하게라는 말의 의미는 빠르고 비싸게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서 우리가 내가 타던 차를 매매상에 넘기거나 아니면 매매상에서 중고차를 사거나 할 때 우리가 언제나 손해본다는 느낌 또는 뭐가 뭔지 모르는 깜깜한 데 속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거래가 많은 선진국들 대비해서도 이제 딜러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가 우리나라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심한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이런 헤이딜러와 같은 서비스는 사실 외국에서 이미 몇 년 전에 정착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스타트업은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딜러 생활을 하면서 직접 문제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요. 헤이딜러가 찾은 좋은 문제는 이제 소비자들이 내가 타던 차를 팔 때 제대로 된 가격 비교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46만원 정도 대당 차량 가격을 못 받고 판매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손해를 조금이라도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개 앱을 다운받고 1,000원, 5,000원이라도 더 싼 제품 찾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왜 차량은 이렇게 판매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중고차 딜러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이들에게 각각 전화해서 협상을 하고 딜러들을 경쟁시키기란 차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동력이 걸리는 과정인데요. 헤이딜러는 이 과정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모바일 중고차 경매 서비스입니다. 소비자가 타던 차를 사진과 함께 앱에다 올리면 개인이 할 수 없는 수백 명 단위의 중고차 딜러들이 모바일 상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 소비자는 딜러의 프로필이나 제시한 가격, 거래 후기 같은 것들 바탕으로 자기가 갑의 위치에서 딜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이 완료되면 딜러가 소비자의 집 앞으로 24시간 내에 출장을 가서 이제 헤이딜러 전문가가 온라인상에서 그 거래 과정을 감독하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헤이딜러는 거래가 성사될 때 딜러로부터 22만원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연간 100만 대 정도 차량이 소비자에서 중고차 매매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현재 이제 한 번 이상 중개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차량은 약 70만 대 정도. 그래서 20 곱하기 70 하면 1,400억 정도 중개 수수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내 차 팔기 시장, 즉 중고차 매입 중개 시장이 좋은 시장이다라고 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가격이라는 키워드만 맞으면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와는 다르게 타던 차를 팔 때에는 가격만 비싸면 거래가 일어나거든요. 딜러의 인성이나 거래 조건이 다른 건 상관없이. 그래서 거래를 일으키기 굉장히 쉽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중고차 전체 시장에서 이걸 길목을 잘 잡고 있다고 봤습니다. 차량의 매입 중개 루트를 잡고 있으면 그 중에 상위 몇 퍼센트 차량을 떠와서 우리가 상위 차량들을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로도 발전할 수 있고 결국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부분이 매입 시장이라고 봤고요. 헤이딜러는 200일 정도 동안 약 5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8월까지 5배 이상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거래한 거래 현장이고요. 저희의 타겟 고객층은 전체 거래량의 12%밖에 차이하지 않지만 거래 금액은 35%나 되는 잔존가치 2천만 원 이상 약 제네시스나
BMW 320D 정도 차량들이 타겟 고객이고요. 왜냐하면 이들의 차량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제 딜러들이 버는 마진폭이 크고, 그래서 딜러들의 컴페티션을 통해 가지고 딜러들이 포기하고 좀 더 줄일 수 있는 마진폭이 커서 소비자에게 주는 가치가 약 평균 97만 원 정도로 일반 46만 원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는 서울대학교 창업 동아리에서 출발을 한 팀이고요.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토분들의 멘토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사용자들한테 좋은 서비스일 것 같은데, 저조차도 차를 팔 때면 한번 이용해보고 싶은데, 일단 저 잘 모를 것 같거든요. SK 엔카나 이런 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알리실 계획이세요? 네, SK 엔카가 이제 중고차를 우리가 구입할 때 보는 쇼핑몰로 각인되는데 약 5년 정도 포지셔닝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는 SK 엔카라고 되는 거고, 내가 타던 차를 팔 때에는 사실 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엔카에서 내가 타던 차를 팔 때는 좀 직거래로 판매하는 과정이고, 내가 타던 차를 매매상에 즉각적으로 넘기기 위한 서비스로 인식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다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사업에서 좀 핵심 부분이 소비자의 행동 습관을 바꾸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소비자 획득 비용을 많이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장벽이 낮은 서비스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중고차 시세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타던 차를 얼마 정도일까라고 알아보는 그런 사이트, 시세 계산 서비스도 우리나라에 현재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포지션을 잘 잡고 거기서 붙여나가는 식으로 타던 차를 팔려는 고객을 저렴한 가격에 데려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게 딜러분들이 자기가 받아가는 마진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킬리스 블루북 같은 걸 만드시겠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지금 현재 있는 그 딜러들의 그런 업계의 그런 반응이 가능할까요? 이게 딜러들의 반발로 인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의미신가요? 아니면 데이터 수집이 안 된다는 의미신가요? 예, 그 반발로서 제가 두 번째. 개인적으로 예전에 예. 모베드림이랑 우리 한번 킬리스 블루북 같은 거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딜 되는 것들 실외 거래 가격만 공개하면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딜러들의 반발이 엄청 났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사실 사전 조사를 해봤을 때 그 부분도 사실 많이 문제가 되고 헤이딜러의 기본 모델과 좀 상충하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저희가 딜러들에게 갑의 위치가 아직까지는 아니고, 그렇지만 벌써부터 우리에게 메인 루트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딜러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좀 갑의 위치가 되면 원활하게 우리가 이 서비스도 한다라고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는 이 두 개를 헤이딜러와 CS 서비스를 연결하는 과정을 좀 부드럽게 가져가면 방법의 문제로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시세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딜러들의 반발로 안 된다기보다는 딜러들의 반발이 있으면 소비자들은 더 좋아하는 서비스일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임계치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딜러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저희가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 가오리 바뀌는 그 타이밍. 시세 서비스가 나오고 나서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사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이제 비딩이 끝난다고 딜이 완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나서 일어나는 과정을 어떻게 매니지하냐가 서비스 퀄리티에 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팔려는 사람이 5장 사진 중에 잘 나온 거, 흠집 나는 거 빼고 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뭔가 그 딜러가 이제 뒤집어 쓰는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딜러도 그냥 무조건 비딩할 때 더 높이 가격을 책정해 놓은 다음에 만나서 깎아 내려가는 이런 딜러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매니지를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일단 두 번째 거부터 딜러들의 잘못이 있는 것과 소비자 잘못이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공사업자 3명 다 딜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매니징을 사실 할 수 있고, 첫 번째 딜러들의 잘못은 저희가 지금까지 3,400명 정도 딜러들을 뽑았는데 100명 정도를 잘랐습니다. 그런 일을 한 것들. 그러니까 많이 뽑고 자르고 많이 뽑고 자르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양질의 딜러만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단숨에 잘라버리는 그런 걸로 딜러들을 관리해서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손님 잘못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사실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 그 아반떼 MD에 문짝에 기스가 많이 가 있으면 저희가 중고차 시장에서 그걸 고치는데 7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아반떼 MD 평균 매입가는 뭐 1,100에서 1,200 정도 사이인데 7만 원이라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 그 고객도 수용이 가능하고 내가 사실 사진을 좀 너무 잘 나오게 찍었지 이걸 안 보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타협의 여지가 좀 가능한 부분이라서요. 또 이 감가가 이루어질 때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중간에서 하고 그 사항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방에 단체 카톡방에서 받고, 이런 조금 번거롭지만 그 고객도 좀 인정하고 딜러도 인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그 이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저희가 한 성사율이 2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 고객이 거래하겠다라고 했을 때와 하고 나서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그래서 이 매니징이 의미 있게 높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매니징을 저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사실 거래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보통 이제 뭐 대리운전 서비스도 그렇고 쭉그 IT 스타트업이 오프라인에 도전했던 오토에 도전했던 역사들이 있잖아요. 보통 보면은 기존의 그 밸류체인을 존중하는 어프로치가 그래도 조금 더 용이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정면으로 이제 반발을 오히려 일으키면서 유저들의 어떤 감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다른 어플도 붙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다가 보통 이제 조금 더 확률이 높았던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거는 또 한 가지는 이게 유저가 많아야지 딜러들한테 협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스타트업이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고객을 먼저 얻음으로써 기존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협상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뭐 지금 앱이나 기능으로 우리 거 좋으니까 쓰세요 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그런 걸 하는데 앱이 아니어도 우리가 뭐 배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면은 콜센터나 뭐 이거 노가다로 막 중간에서 전화 걸어줘가지고 한다든가, 그리고 이런 딜러 같은 것도 포탈이나 어디 커뮤니티 올리면은 저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그럼 딜러들 댓글 다 알면서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를 수동으로 뭐 중간에 해준다든지 앱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전체적인 브랜드라든가 이런 존재감을 높여가지고 영화의 고객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방법, 그러면서 딜러들과 좀 어우러질 수 있는 존중을 하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 뭐 또 반발을 무릅쓰시더라도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고객에게 먼저 그런 베이스를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마케팅 말씀드렸는데 이게 고객 입장에서 최고로 비싸게 판다라는 것을 어떻게 개런티할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다른 쪽은 내가 가격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내 가지고 다른 쪽에 뭐 고배드림에도 올리고 엔카에도 올리고 이런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역경매에 들어가면은 얼마가 되든 낙찰이 되면 끝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최저가라는 것을 최고로 내가 많이 받았다는 건 개런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최고로 팔았는지 더 적게 팔았는지 이거를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사실 기본적으로 그 딜러들 여러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 플랫폼 안에선 이 가격이 제일 높은 가격이구나라는 건 상대적으로 좀 알 수 있고, 근데 최고가 그 중고차라는 것 자체가 일물 단가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라도 여러 가격이 나오는 거고 여러 딜러들한테. 그래서 사실 실제로도 저희도 여성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많이 의지하고 이제 이걸로 종속돼서 판매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40대 아주머니들은 여기서 헤이딜러에서 가격 받아서 집 앞에 중고차 매매상 가서 헤이딜러에서 4,500만 원 나왔으니까 4,55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그 배달에서 그 전화 리뷰만 보고 전화번호로 해서 하는
거와 같이 네이버 지도 보고 하는 거와 같이 막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런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컴페티션을 딜러들의 목까지 딱 채워 넣어가지고 최고 가격이 실제로 소비자가 알아본 가격 중에 최고가가 나오게 하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알아본 가격 중에 최고가가 나오도록 다른 곳에 알아보더라도 헤이딜러보다 높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딜러들이 똑같은 차를 가지고 가장 높은 가격을 매기는 기준은 뭔가요? 경쟁 때문만 알 거 아니에요? 경쟁이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통 7% 정도 마진을 보거든요. 10% 정도 빼고 매입을 하고 3%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7%를 자기 마진으로 보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매매상에 이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이 매매상으로 YF한테 은색을 찾으러 온 손님이 내 차를 첫 번째로 빼갈 거니까 이 차를 내가 마진을 좀 적게 보더라도 재고 기간이 짧을 거니까 마진을 좀 줄이겠어 하는 그 부분이 매매상 상황을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중고차 딜러 용어로 아대라고 하는데 나한테 올류 카니발 사겠다는 손님이 대기 중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류 카니발이 나오면 다른 딜러의 마진의 그냥 절반까지 또는 심하면 3분의 1까지 깎아서 바로 소비자한테 넘기는 즉 이것도 재고 기간이 짧은 그런 여지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영역이 결국 가격을 높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개런티 하는데 어려움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퀄리티 관리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냥 인하우스 딜러로 하는 거 어때요? 저희가 직접 매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매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딜러를 네. 그냥 제휴 딜러로 네. 어떤 팁을 일정 부분을 수몰하게 가지고 네. 하는 거죠. 나머지 딜러들 버리고요. 그게 또 시작하는 거죠. 네. 저희가 개런티가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어떤 가격을 한다든가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마진을 6% 수준에서 대부분 차량을 매입한다 이런 개런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왜 최고가라는지에 대해서 네. 완벽한 컨트롤이 가능한 딜러하고만 하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딜러 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도 잘라내고 있고 15명 정도의 특딜러라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그 그룹에서 많은 거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멘토링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원래는 고객들 스플로우닷컴에 업플로우라고 위 항목을 누르시면 청중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멘토링 시간이 길어지면 생략하겠지만 다음 이슬 두 발표에서는 더욱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셔서 함께 참여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는 진저의 김종윤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케터랩의 김종윤입니다. 스케터랩은 채팅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채팅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저희는 채팅 데이터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어떤 데이터보다도 가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채팅 데이터는 생산되는 양이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 정보가 담고 있는 데이터의 질도 매우 높습니다. 그 사람의 삶과 성격,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이 채팅에 담겨 있죠. 저희는 2013년에 텍스트잇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메신저 대화를 기반으로 남녀의 감정을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하면서 채팅으로는 단순히 감정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 그 이상으로 정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 많겠다는 걸 느꼈고 저희는 이 가치를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진저입니다. 진저는 비트윈에서의 채팅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연애를 이해하는 인공지능 앱입니다. 이렇게 비트윈과 진저를 처음에 연동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진저는 사용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사용자의 연애의 상황을 인지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정보를 카드의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럼 진저가 어떤 카드를 만드는지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저는 두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기분이 안 좋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최근에 되게 피곤해한다. 그러면 진저는 상대방에게 지금 비타민 음료를 선물해보라. 이런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진저는 사용자의 그 연애에 있어서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표현, 뭐 힘들다, 짜증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할 때 이게 연애에 안 좋은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요. 진저는 그거를 데이터화시켜서 보여주고 사용자가 행동을 바꾸기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류의 카드를 받고 50%가 넘는 유저들이 실제로 행동의 패턴의 변화를 보입니다. 또한 진저는 메시지에서 가치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걸 스스로 인지하고 따로 분류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디 가고 싶다, 뭘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걸 위시리스트로 따로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한 상대방이 로맨틱한 메시지를 보내면 그게 로맨틱한 메시지라는 걸 인지해서 따로 소중한 메시지라고 분류를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키워드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월별로 그달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고 그달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화한 주제를 보면은 그달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알 수 있고요. 그 주제를 눌러보면 우리가 실제로 한 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만 있으면 우리가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연애 히스토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동으로 기록되는 다이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저가 만들 수 있는 카드는 이외에 한 200~300장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진저가 사용자의 상황을 알아서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주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진저를 단순히 앱이나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친구 같은 어떤 감정적인 애착을 형성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애착이 서비스 전반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리텐션을 보시면 저희가 서비스 런칭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한 3, 4주차 리텐션이 한 70대 중반이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한 60% 이상의 사용자들이 장기적으로 진저에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리텐션이 좋다 보니까 이건 조금 밴드 입한데 저희가 지금 다운로드는 한 45,000 정도 됐는데 DAU가 한 25,000이 넘습니다. 그만큼 액티브율이 높고 신규 가입자가 유입될수록 DAU는 계속 쌓여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 중에 10만 명 이상의 DAU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저의 BM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진저만 할 수 있는 커머스입니다. 진저는 사용자들이 어디에 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커머스 상품을 알아서 적절하게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추천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상품이 당신 커플들에게 어울리는지 스토리텔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이트데이 때 꽃배달 상품을 커머스로 한번 풀어봤었는데요. 지난 3개월간 꽃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최근에 꽃 선물 한 적이 없는 것 같으니 이번에 꽃 선물 해봐라 이런 식의 카드를 보여줬고요. 실제로 구매 페이지로 옮겨가는 CTR 30% 정도 됐고 저희가 판매한 상품을 12시간 만에 완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 BM은 이제 프리미엄 기능입니다. 저희가 텍스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거를 데이터로 풀어주면 사람들이 돈을 지불한다는 걸 저희가 배웠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진저에도 지금 프리미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보고서 같은 경우는 채팅을 기반으로 두 사람이 서로 향한 감정을 분석해주는 보고서고요. 변화보고서 같은 경우는 두 시기를 지정을 하면 그 두 시기의 변화가 주제는 어떻게 변했고 애정 표현이 어떻게 변했고 대화 말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해주는 보고서입니다. 지금 이런 보고서들을 한 번에 사용한 3,00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용한 지 한 달 이내에 4%가 넘는 사용자들이 실제로 구매를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비트윈 이외의 플랫폼으로도 계속 메신저 확장을 해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가 진저랑 비트윈을 같이 이렇게 연동시키면서 느꼈던 게 실제 비트윈 채팅 사용자 패턴을 보면은 진저 설치 이후에 비트윈에서 채팅을 시작한 사용자들이 43%가 넘습니다. 그리고 4주 이후까지 쓰는 사용자가 30%인데요. 그만큼 진저 때문에 메신저를 옮기는 네, 사용자들이 5분 많다는 지났습니다.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 멘토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분석이 지금 연인 간의 데이터만 분석하는데 포커스가 돼 있나요? 진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비트윈 기반으로 돌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채팅 데이터라는 게 꼭 연인 간의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확장을 할 수 있으신 건지. 저희 텍스텍 같은 경우는 연인만 쓰는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연인보다는 썸 단계라고 하는 이제 연인 이전의 단계를 포커스를 했었는데 네, 어쨌든 연애와 관련된 거. 네, 지금까지는 그렇고요. 저희는 같은 분석 모델이 우리가 흔히 이제 사적인 관계라고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이라고 불리는 관계, 예를 들면 친한 친구나 가족 이 단계에서는 똑같은 모델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의 단계는 저희가 조금 더 그쪽 데이터를 보유를 해야겠죠. 네. 사실 이게 되게 퍼스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메신저하고 어떻게 제휴를 하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연인 간의 데이터 분석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게 이런 거는 기업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내지는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메일을 어떻게 쓰느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데 대해서 좀 확장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비트윈하고 시작은 했지만 저희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비트윈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고 유저들이 이런 서비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고 싶은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서비스 때문에 비트윈의 채팅을 시작한 유저가 많고 심지어 도미넌트한 메신저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도 저는 이 서비스 때문에 다른 메신저의 유저를 뺏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힘으로 다른 메신저들을 설득하는 게 첫 번째 저희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첫 번째 버티컬을 저희 이제 영인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제 설명이 그래서 없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들은 느낌으로는 왠지 뭐 단어나 아니면 그 동의어, 유의어의 뭐 익젝트 매치 뭐 이런 거의 빈도 이런 거 기반으로 왠지 나오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제대로 된 분석이 되려면 이제 문맥을 이제 그 이해하는 이런 거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좀 기술적인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사실 5분만 설명이 너무 어려운 서비스라서 되게 제가 막 하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기술적인 거 좀 설명을 드리면 단순히 그렇게 단어나 내용을 보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뭐 보고 싶다, 네가 보고 싶어 이렇게 했다고 좋아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자기의 관심 있는 사람한테서 무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패턴들 이런 거에 저희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답장 시간의 표준 편차라는 변수인데요. 이게 무슨 변수냐면은 답장 시간을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일정하게 하는지에 대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답장을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얼마나 일정하게 하는지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답장 시간이라는 건 사실 이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많이 컨트롤되는 변수입니다. 내가 바쁘면 답장을 못하고 여기 있으면 답장이 빨라지고 이런데 답장 시간이 일정하다는 거는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의지로서 답장 시간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기는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실제로 그게 관심의 정도나 어떤 애정의 정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달려있게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저희는 그런 게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작은 큐들을 변수화시켜서 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내용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 한 레이어 밑에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좀 주안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상의 다도가 있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그래요. 저는 원래 머리가 저렇게 까마셨나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저는 뭐 여전히 그 대표님은 아까 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메신저 서비스를 가지고 뭔가 재미적인 요소를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B2B적인 쪽으로 나가는 게 오늘 들으니까 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전히 미국은 아직 못 나가시는 하나. 네, 저희 아마 이제 비트윈이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이 먼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있죠. 네, 이번에 페이스북 컨퍼런스에서 페이스북이 이제 이제 플랫폼화 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한테도 그게 되게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경우는 이미 API가 열려 있어서 따로 파트너십을 맺지 않아도 저희가 퍼미션만 있으면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콜센터, 콜센터적인 부분도 저는 여전히 B2B적인 지금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과 이미 뭐 한 몇억 개의 레퍼런스가 다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뭐 일본을 나가시더라도 꼭 메신저적인 그 안에서만 이렇게 뭔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커머셜한 쪽으로 그 알고리즘을 확장시키면은 금방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뭐 가볍게 하나씩 얘기하면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그 주변의 조언자들 얘기를 안 들어서 실패하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게 언론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대표님은
몇 년 전에 이 자리에서 있어가지고 저도 엄청 비판적인 얘기 많이 했고 글로벌 K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와서 투자자들이 전부 다 저한테 저런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몇 년 후에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비트윈을 거의 진져가지고 거의 먹여 살리고 굉장히 고도화를 하고 확장성을 많이 열어놓으셔가지고 본인이 주관을 가지고 기술적 전문성이라든가 또 이런 그 연애라든가 이런 테마에 있어서도 본인 주관을 가지고 굉장히 집중해서 만들어가면은 이런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굉장히 그 성과를 내갈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사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보기가 좋습니다. 정말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덕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하신 메신저의 채팅 데이터는 뭐 아시겠지만 다른 데이터들하고 다를 거예요. 대화의 패턴도 다를 거고 그 안에서 쓰는 아마 컨텍스트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즈니스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메일로 가려면 굉장히 많이 바꾸셔야 될 거고 슬랙으로 가도 많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모티콘 안 쓰잖아요. 근데 아마 이모티콘 같은 거 되게 분석하고 계실 거고 근데 채팅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데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채팅하는 업체들이 너무 큰 업체들이다 보니까 스스로 할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만약 그런 부분을 잘 발전을 시켜놓고 사업적으로 어떻게 더 확장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그걸 잘 갖춰놓으시면 충분히 그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물론 그 카카오톡의 라인이 지금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정말 많은데 자기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런 서비스가 메신저 업체들이 직접 자기들이 하게 되면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그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키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한테 허락도 자기들이 받게 되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서드파티가 하는 그림이 그래서 서드파티가 하고 일부의 액세스만 해줘서 하는 그림이 훨씬 더 사용자가 보기에도 안전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멘토링의 시간 마치고 청춘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일 투표를 많이 받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 간의 은밀한 대화도 있을 텐데 사용자의 정보 보안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일단 대화 액세스를 하니까 대화 액세스를 안 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액세스를 하는데 저희가 대화 원문 자체를 저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는 원문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형태 분석 같은 걸 다 저희가 하고 저희가 필요한 패턴이나 프레이즈 이런 거 다 뽑아내는데 그런 메타데이터 형태를 저장을 해 놓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사 나쁜 마음을 열어본다고 해도 저희가 인간의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는 별로 없고요. 저희 변수 기술자 IR하고 이럴 때는 기술적인 문서도 보여드리는데 그런 거 보시면은 아마 이거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겠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데이터 수집할 때 설정이 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쌍방이 동일한 설정을 해야 수집이 가능한 거 아니면 한쪽만 해도 수집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텍스트 같은 경우는 또 비트윈도 마찬가지인데 한 사람이 그냥 허용을 하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또 기타 혹시 청춘분들 중에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한 분 받을 텐데요. 여기 웹 서비스상에서는 변했어라는 말과 함께 데이터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다 안 보이는데 현재의 주수익 구조가 커머스 중개 수수료인가요? 커머스는 일단 지금 테스트를 몇 번 하는 단계고요. 저희가 지금의 주수익은 아까 보였던 프리미엄 피처고요. 저희가 아직 런칭한 지 2달 조금 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아직 저희 테스트 때 사람들이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간지럽히면